네, 오늘 여행은 드디어 해외로 가네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어떤 주제 보면 좋을까요? 한번 연결해서 같이 화면으로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쉬운 한글 읽어주기 유럽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나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부터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ECB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EU잖아요. 네. 유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통화 정책을 한 번에 관장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희가 ECB라고 부르는데 ECB는 사실 여러 가지 구조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회, 그래서 네. ECB 이사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CB의 총재, 저희는 라가르드 총재를 지금은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ECB 이사라고 해서 일종의 고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런 어떤 유럽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유럽 시스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네. ECB 내에서의 아무래도 이제 이사회라든지 총재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유럽 입장에서도 금리를 결정할 상황이 올 텐데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중앙은행 구조 속에서 누가 그런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사실 연준 위원분들이 다양하게 계시지만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ECB 구조에 대해서 이사회와 총재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유럽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마다 항상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국가가 있다 보니까 각국이 대표하는 그런 산업들이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반복인데 제가 한 5월 정도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네. 유럽 내에서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국가들이 다 한 번에 모여있는 유니언인데 거기서 동일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 사실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자동차 산업 같은 제조업의 왕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한다, 좀 더 매파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서비스 산업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지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독일이랑 비슷한 효과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 각각의 입맛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7개국의 산업 구조가 다 다른 상황이라서 네.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흔히 금융 격차,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유럽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사실 유럽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의 ECB 입장에서는 사실 원 타겟만 보면 됩니다. 지금의 이제 유럽 내 대부분의 어떤 국가들은 모두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ECB EU 자체에서 발표한 CPI를 좀 보자면 8월 기준으로는 5.3%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10.6%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그 10.6%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진 수치인 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헤드라인 CPI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근원 CPI잖아요. 그쵸. 코어 CPI가 결국에는 몇 프로냐가 근원,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코어 CPI를 봐야 되는데 코어 CPI는 2월 정도에 기록했었던 5.7%가 고점이었고 네. 현재는 5.3%까지 내려왔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10.6에서 5.3, 그 다음에 근원 CPI 면에서는 5.7에서 5.3. 사실 그 낙폭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헤드라인은 그럼 내려올 수 있다. 즉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내려온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점이 유럽 내에서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3% 중반에서 3% 후반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5.3%란 말이에요. 목표하는 물가의 2배보다도 더 뛰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WTI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럴당 87달러 정도까지 88달러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유럽의 물가는 헤드라인으로도 많이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네. 말씀을 유가를 통해서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후에 WTI가 어떻게 될 거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원자재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 그렇지만 100달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87달러에서 100달러까지의 버퍼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땐 유럽의 물가는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헤드라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네. 근원 CPI 쪽에서 본다면 근원 CPI는 5.7%에서 5.3% 상당히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아직까지는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ECB 입장에서는 이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현재 유럽의 이제 물가 수준에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ECB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회 내에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최근 들어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클라스 노트라는 분이 원래 되게 매파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은 사실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지속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한 케이스를 봤을 때는 유럽 내에서는 특히 ECB 내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요걸 의미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에 대한 기초에는 유럽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유럽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어느 정도의 침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PMI 지수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PMI 지수라는 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제조업 PMI라고 한다면 제조업 관련된 모든 큰 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너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 수치화하는 게 PMI거든요. 네. 그러면 이 PMI를 기준점이 몇이냐라고 했을 땐 50을 저희가 기준선으로 잡는데 네. 50을 하회하는 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땐 사실 해당 섹터의 발전 가능성이 좋으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보자면 50을 그럼 상회한 상황에서는 이 해당 기업, 해당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가져온 저 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대부분 다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네. 특히 유럽 내에서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는 둘 다 50을 밑으로 내려온 지가 꽤 됐어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50을 하회해서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비단 사실 PMI뿐만이 아니라 소매 판매라든지 수출입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어떤 그 매크로 지표들이 결국에는 유럽 경기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은행 이슈가 한 번 올 초에 터졌잖아요. 그쵸. 그게 가장 먼저 도입됐던 게 미국이었지만 그게 결국 번져서 노이치방크 쪽까지 갔잖아요. 네. 결국 유럽 내에서 금융 불안 그리고 펀더멘털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경기가 점차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상황이에요. 네. 물가가 높은데
경기도 침체됐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쵸. 스태그라는 건 침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상승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침체인데 플레이션이 왔다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유럽 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사실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아직까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과 비슷한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ay, wait, 그리고 hold입니다. 어느 정도는 기다리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속도를 늦추다 보면은 네. 물가가 알아서 좀 반락될 거야.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 부양책을 조금씩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거야가 현재 라가르트 총재의 어떤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오는 14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 뒤에 FOMC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ECB 측에서 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FOMC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자면 ECB 측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죠. 네. 금리를 지금 인상했다라고 했을 땐 어느 정도 사실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5.3%라는 헤드라인 수치와 5.3%라는 근원 CPI는 본인들이 목표하고 있는 2% 물가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편안한 그런 결과입니다. 라가르트 총재도 최근 어떤 ECB 심포지엄을 통해서 본인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대변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ECB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유로화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어떤 네.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금리를 내렸다라고 했을 땐 사실 이거는 반대로 유럽 입장에선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면 사실 유로화 가치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본인들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로화를 매수할 요인이 거의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상당폭 급락할 수 있고 유로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상당폭 급등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달러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오른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의 바스켓이라는 측면에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시계를 넓혀보면 네. 그러면 유럽이 본인들의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통화 정책이 지속돼서 통화 시차를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우리도 유럽처럼 될 수 있겠다. 네. 우리도 어느 정도 통화 시차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바로미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뭐 예를 들어 3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원래는 미국 연준이 생각했다면 네. 유럽이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난 뒤에는 시장부터 연준까지도 이거 금리 인하 타이밍을 우리가 좀 더 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이제 점차 워딩으로 번지게 된다면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좀 더 빠르게 환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급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잠깐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하락 시나리오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컨센은 이제 인상 쪽으로 보고 있거나 동결 아니면 인상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인하에 대한 어떤 선택을 시나리오도. 했을 때는 네. 이거는 사실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ECB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ECB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예측을 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도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1, 2부 모두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